편리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홍콩의 시위가 해를 넘겼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시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결국 시위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 보고 장기전을 생각했었는데요. 최근 흥미로운 외신이 있습니다. 이른바 옐로우 이코노미 혹은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지지를 보내는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노란색으로 인터넷 지도에 표시하고 경찰의 친화적인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푸른색으로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란색 상점에서 쇼핑하고 또 그런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추천하는 운동이죠. 어떻게 분류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주었거나 또 필요한 물품을 주었거나 하는 방식으로 참여했고 또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종업원들에게 추후 보복하지 않는 그런 상점 이런 곳들을 정리해서 구글맵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단순히 민주화 시위와 관련되어서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홍콩 경제가 거대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중소상공인과 홍콩 시민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는데요. 불매운동이나 착한 기업 운동처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경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오늘 먼저 2020년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계룡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육군 해군 네. 공군본부가 있어서 오늘 업무 보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방부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계룡대 3군 본부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육해공군 최전방부대 지휘관들과 레바논에서 PK 활동 중인 동명부대장이 대통령님과 화상통화를 했고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 보고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의 성과와 2020년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고 스마트 국방혁신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시연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굳건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 충천한 군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방개혁 2.0 완수는 핵심 국정 과제이고 또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오늘 이번 해에 도래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에 대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국방개혁을 완성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왠지 우리 차관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뭔가 업무 보고를 하시는 분위기인데 네, 스마트 국방 혁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국방개혁 2.0 뭐 얘기가 항상 나왔었고 그리고 이 스마트 국방 혁신 오늘 시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시연 정확히 어떤 시연을 하셨나요? 예, 국방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부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네. 작년부터 61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스마트 국방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시연을 했는데요. 네.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소부대 과학화 훈련 체계를 시연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전장하고 유사한 사이버 모의 환경에서 우리 장병들이 사격 및 전술 훈련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네.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위성 항공 촬영 등으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해서 그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도 시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약 300여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한 1시간 반 만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격오지 부대의 군대에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동 원격 진료 체계도 시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시연을 했고요. 네네. 그 외에 군집 드론이라든지 공격 드론이라든지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것도 시연을 했고 또 레이저 무기를 활용한 안티 드론 체계 등도 시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는 4차 산업 혁명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우리 군의 첨단 기술을 이제 시연을 했다는 말씀하셨고, 또 사실 요번에 그 술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론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네. 군도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2020년 뭐 업무 보고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국방부는 어떤 목표 또 방향을 세우고 계신지 좀 주요 정책 방향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국방부는 2020년 국방정책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서 튼튼한 국방 태세는 기본적으로 확립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변국하고도 국방교류 협력도 더욱 등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는 겁니다. 국방개혁 2.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국방혁신 이런 것들을 더욱더 한층 가속화시키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운영 전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군별, 출신별,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국방운영과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서 청정국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는 겁니다. 장병의 복지 및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거고요. 그리고 국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또 국가적 재난들이 많은데 이런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향상하는 군사시설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차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각 잡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또 병력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2022년 병력 규모는 5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군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네. 국방부도 이에 대비해서 예전부터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전력 중심의 전력 구조로 개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에 약 104조 원의 재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 문제,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화를 추진 중인데 군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등의 감시 정찰 자산들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 정전탄 등의 타격 전력들 네. 그리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미사일 방어 무기 체계들을 전력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 그리고 드론보 체계 등을 전력화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거고요.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 잠수함,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을 확보하고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를 계속 지속 개발하면서 우주 기상 예보 경보 체계, 위성 감시 추적 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군사 선진국들이 뭐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한다는 네네.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국방부에서도 이런 첨단 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무기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광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스텔스, 초연결, 신소재 이런 최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적극 투자해서 미래 국방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군의 최첨단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작년 5월부터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피격된다든지 미국하고 이란 간에 서로 뭐 드론이 격추가 된다든지 사우디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 이란 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리 교민이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되는 선박이 연 900여 회 이상 통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차례 이상 항상 우리와 연관되는 그 배들이 이렇게 통항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이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그리고 아라비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청해부대는 우리 군의 지휘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독자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호르무즈 해양안보협의체 IMSC라고 부르는데요. IMSC와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이제 협조된 작전 등을 수행하는데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해부대 소속 2명의 장교를 IMSC 본부에 연락 장교로 파견합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원유 수급을 하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도 고려를 했고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호위연합체는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을 하는 것이다.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이게 혹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독자적이든 어쨌든 파병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한미 동맹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에 작용을 할까요? 긍정적으로? 방위분담금 협상과는 별도로 저희가 정책 결정 판단을 하고 내린 것이지 그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는 좀 별개건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요. 방위분담금 협상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있고 또 좀 격분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 방위비 인상 요구, 방위비 인상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이제 방위비 분담금 제도라는 것의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해서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아주 굳건히 유지한다라는 데 이제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 미측의 과도한 요구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우리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간에 아직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 벌써 이제 6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해서 그 상호 이해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공감대를 조금씩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금년 초부터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공백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 지금 빨리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속하게 타결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국방부에 대해서 또 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서 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차관님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4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한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수억 명이 이동하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현지 상황 어떤지 베이징의 이재민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요?
네, 일단 현재 우한시에서만 감염자가 198명이 나온 상황인데요. 198명 가운데 25명은 완치가 돼서 퇴원했고 그중에 4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보건당국도 환자가 1명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환자가 우한을 방문했었던 그런 35세 남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이미 환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당국을 매우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둥성, 쓰촨성, 윈난, 산동, 저장 등지에서도 의심 환자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의 국토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좌우상하로 굉장히 큰 그런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그 맨 마지막에 지금 환자가 발생한 윈난이라는 곳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5시간 이상을 때로는 뭐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랫동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제주도가 50분 정도에 도착을 하니까요. 네. 그것의 5배, 6배 되는 만큼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네네. 아직까지 전국이 다 창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부분 그 우한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었던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한이라는 지역이요. 중국의 흔히 중국 대륙의 배꼽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제일 정가운데 놓여있는 후난성, 호남성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라는 네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의료진이 감염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도 환자에게서 전염이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하게 원인이 뭐고 또 매개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유래는 야생동물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추측이 나오고 있고 매개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확실히 어떠한 방역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예방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 지금 15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이 중에 14명이 한 환자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한에 간 적도 없는 환자가 우한에 다녀온 다른 가족에게 전염이 된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발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2003년 당시에 사스라는 그런 한번 그때도 이제 일종의 폐렴이라고 했었었는데요. 그 사스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진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3년도의 기억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춘절을 맞아서 곧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움직일 텐데 뭐 30억 명 이상이 3억 명 이상이 이동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한 지역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 교통 거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그 춘절 때, 촌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춘절, 즉 음력설 때 이동하는 연인원의 통계를 낼 때 원래 왕복 그리고 어떤 교통편을 다시 갈아타는 경우를 모두 누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현재 올해에 보고된 예상치가 연인원 30억 명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왕복에다가 뭐 갈아타는 경우 그래서 기차, 버스 이것은 다 합산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갈아타고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이 우려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상당히 중국의 경우는 특히 그 다른 명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추석은 거의 고향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춘절, 춘지에만큼은 굉장히
주의항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 운송 기간은 이미 시작된 지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워낙 넓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고향에 갔을 경우 즉 대도시가 아닌 뭐 3선 도시, 4선 도시 혹은 농촌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환자에 대한 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정부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아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각종 이제 그 지역 정부에 당부를 해서 방역을 하고 혹은 지역에서 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발열 증세가 있는 경우 환자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가장 큰 것이 발열이 되고요. 그리고 오한, 그리고 기침이 심하다. 뭐 이 세 가지인데 네.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독감이나 혹은 감기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중국에서는 이제 그 보건당국을 위생위원회라고 하는데 중앙위생위원회가 기반이 돼서 각 지역별로 발열 환자 기반의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매우 우려점이기는 하고요. 또 많은 이동이 있는 상황이라서 뾰족한 결론이 있지는 사실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스 때 악몽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모쪼록 중국 정부가 방역에 좀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특파원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있었는데요. 현재 격리 치료 중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중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동물 접촉 피하시고 또 시장 방문은 또 자제해 주시고요.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은 좀 피해 주시고요. 만약에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 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계속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 전 남편 사건 그리고 의붓 아들 사건 이게 하나의 재판을 합쳐지면서 사형 구형이 된 건데 예상했던 바죠? 일단은 네, 예상은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형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최고형에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형 구형은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게 선고로 이어지느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 남편하고 싸우면서 이 의붓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전제는 그겁니다. 원래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욕도 잘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이게 모수가 달라지면은 그 얘기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금 제가 약간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네. 고유정의 원래의 성격, 네. 원래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증거가 확실한데 앞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싸우다가 에이, 내가 너 뭐 가만 안 둘 거야, 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제 고유정 측에서는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이 현 남편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인 것은 자신한테는 친아들인 거죠. 이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 초동 수사가 청주 경찰서에서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항상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프로파일러님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청주 경찰이 고유정에 관심을 안 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붓아들의 사체 상황을 보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한 사고사로 조금 미리 짐작해서 그렇죠. 질식사라고 처음에 그랬죠. 그쪽으로 이제 우선적 수사선을 설정했던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네. 거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어떤 증거를 감출 수 있는 여지를 준 건 맞는 거고 그게 고의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당사자니까요. 그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청주 경찰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뭐 신생아가 아니거든요. 신생아가 아닌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그 발에 눌려갖고 질식사했다.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얘기를 이제 보통 사람으로서 했었기 때문에 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좀 제대로 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뭐 고의정 측에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다, 뭐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의붓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 드리면서 제가 드려야 되는 걸 잘 모르겠네요. 그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사실 전 남편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워낙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그런 뭐 검색을 했다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좀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드러났죠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것이 다 지금 증거들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로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계획 범행으로 주장을 했을 것이고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심증이 이미 형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정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검찰 측이 얼마나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뭐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증거가 없다 보면 이번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 3심에 가서 사실 뒤집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검찰 측에서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단계로 나눠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2명을 죽인 사건이냐 1명을 죽인 사건이냐가 중요한 것은 이게 무기징역이냐 한 25년 정도의 것이냐의 구분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정 입장에서는 전 남편 죽인 거 맞다. 그리고 네. 우발적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전 남편의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약간 좀 포기한 쪽이지만은 네. 의붓아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사례가 되면은 이게 지금의 상황 무기징역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붓아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정도만 받아두면 2심 가서는 적극적으로 전 남편 부분에서 더 변호를 더 하게 되면은 또 깎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한 징역 한 15년 정도 선만 해도 고의정 입장에서 굉장히 선방한 거거든요. 이런 전략, 그러니까 단계적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그 단계적 전략을 깰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글쎄요, 뭐 언론에서 피상적으로 왜 뉴스를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당연히 나쁘지 막 이러고서는 응원할 수가 있겠는데 이 법적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쉽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어제 또 하나의 그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소란이 있었다. 왜 소란을 피운 건가요? 이 지금 피고인이 지금 소란을 피운 것이죠? 맞습니다. 이 피고인은 20대 이제 계부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의붓 아들을 학대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인데 이날 그 CCTV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법정에서. 그래서 캡처 사진이었는데 이제 아이의 손과 발을 묶은 채로 목검으로 이렇게 폭행하는 그 캡처 사건이 목검이요? 네. 그건 캡처 사람 진짜 사진이 죽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인으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제 증인 신문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검사에게 이제 뭐 10분, 20분이면 되냐라고 물었는데 될 것 같다라고 검사가 대답을 네네.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검사 측에서 막말을 하면서 왜 이제 아이의 엄마 증인 신문은 3, 40분 진행하고 나는 10분, 20분이면 되는 거냐라면서 이제 고성이 오갔고요. 그리고 뭐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 취재진에게도 네. 내 기사 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제 욕설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 뭐 지금 전해주시는 얘기만 들어도 정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기를 이제 잔혹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즐겨봤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좀 미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스노프 필름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보관하고 봤을 가능성이 그게 있는 불법 거고요. 아닌가요, 근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 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아이한테 한 행동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통닭구이 고문식으로 한 겁니다. 뒤로 묶어서 한 다음에 아이한테? 예. 그다음에 그 화장실에 욕실에다가 그와 비슷한 큰 개를 같이 놓고 그러니까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했던 그런 형태의 고문 방식이죠. 그러니까 동물한테 그 포로를 겁을 주게 만들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방식. 5살짜리 애한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어떤 잔혹한 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응용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대단히 폭력성과 공격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한두 달 안에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최소한 6개월 이상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보면은 가까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예. 무엇을 했을까 진짜 엄마는 이 책임에서 엄마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런 입장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 알긴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갖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근데 이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은 하는데 살인 고의성은 부인한다. 자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치사하고 살인죄하고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겠죠. 이게 그러니까 고의범과 이제 과실범이라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아이를 괴롭힌 것은 맞지만 실수로 어쨌든 내가 고의는 없었는데 사망하게 된 것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 아예 내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량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도 사실은 무거워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실범과 고의범의 그 양형 기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범죄가 또 성립을 해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아까도 딱 반응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5살 된 아이를 그렇게 묶어놓고 목검으로 폭행을 하면은 당연히 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CCTV 캡처 화면이라든지 그 어머니의 증언을 보면은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좀 안타까운 건요. 아까 그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건의 경우에 이 어머니가 이 가해자한테 탄원서를 써주게 됩니다. 남편이잖아요. 자기 아이를. 근데 이전에 이런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그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런데 판사님도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화날라 그래.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의 이전의 판례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이 건이 왜 아동학대 치사하고 살인이 갈리냐면은 살인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이 확 되지만 아동학대 치사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더 감경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고의성을 부인하냐면 전략상으로 그리고 탄원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이 어머니가 그걸 해줄 줄 모르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분명히 이 부분이 그 이쪽 변호사 쪽에서는 분명히 시도할 겁니다. 야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우울증이 생겨갖고 이 계부가 약을 먹고 있다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이런 거 자꾸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거 재판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죠 설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은 우리가 늘 재판할 때 이제 그 양형 부분에서 조금 유리함을 받기 위해서 뭐 심신상실이나 미약 주장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우울증이 생겨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즉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주장이라든지 탄원서 같은 것도 물론 뭐 재판부가 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형 기준에서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따져가지고 딱딱딱 이제 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을 재판부가 좀 네네. 본다면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근데 봅니다. 정말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이미 아동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의붓 아들을 폭행하고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2년 동안 이제 피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 우리나라의 법상 참 이게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4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그 보호기관 앞에 와서 죽치고 앉아갖고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죽치고 앉아갖고 그 기관장이나 직원들한테 계속 그런 압박을 넣습니다. 연장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연장은 그 보호기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장을 그런 압박 때문에 보통 그냥 돌려보내게 되는 근데 겁니다. 그런 압박을 받으면 더 연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4년의 초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땐 더 이 가해자가 폭력성이 높아진 상태에 돌려보내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하는 일종의 타협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같은데요? 지금 이 경우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4년 이상을 하든가 아니면 피해 어떤 보호기간을 더 네. 확충해서 기간을 늘리든가 성인 될 때까지 하든가 네네. 지금 그게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보호기관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밖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압박 때문에 한두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사실 외국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얄짤 없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바로 절대로 수갑 채워서 바로 데려가 그냥 버리죠. 데려가 버리거든요. 아, 오늘 이 마지막 뉴스는 이제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갖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또 데리고 와갖고 폭행해서 결국엔 살인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을 같이 살고 있는 동거를 하고 있는 엄마가 보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참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은. 그 더구나 법정에서 막 소란까지 피우고. 네. 뭔가 좀 아동에 대한 보호 이런 체계가 확실하게 좀 더 잡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정말 우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흥분한 저와 함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양재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브닝 살롱 오늘도 동아일보의 임희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퀸 내한 공연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네. 동안 총 2번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고요. 퀸의 내한 공연은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2014년 8월에 당시에 이제 슈퍼소닉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에 네네. 출연진으로 참가를 했고요. 퀸 콘서트만을 위해서 공연장을 빌려서 진행한 단독 무대는 처음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네.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몇 년 네. 전에. 그렇죠. 그래서 저 세대는 제 세대에서는 퀸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럼요. 근데 젊은이들이 사실 네. 그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번 공연은 어땠는지요? 젊은 사람들 많이 왔나요? 네, 많이 왔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공연에 앞서서 이제 그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이제 브라이언 메이 그리고 로저 테일러 이 두 분도 한국에서의 보랩 열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오. 안 그래도 영화 개봉한 이후에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마치 퀸의 전성기로 돌아간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를 오.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8일 그리고 19일 각각 23,000명, 22,000명이 공연장을 주최 측 추산으로 찾아서 이른바 떼창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재창과 네. 환호로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이제 참고로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네. 그 프레디 머큐리가 돌아가신 해에 태어난 아이가 올해 30살이 되는 셈인데 공연 예매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공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0.2%에 달했어요. 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뜬 그런 음악을 이렇게 전 또는 좋아하는 아주 정말 삼척동자일 근접한. 때 네.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 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가족 단위나 또 젊은 사람들끼리 온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프레디 머큐리를 그러면은 네. 누가 이 그 정말 천상의 아주 유니크한 목소리를 누가 그렇죠. 대신했는가? 이게 네.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인데. 그러니까요. 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애덤 램버트. 애덤 램버트. 네, 이제 퀸에서 이제 보컬을 현재 맡고 있는 네. 분이고요. 198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머큐리가 별세했을 때 불과 10살이었던 그러네요. 꼬마가 이제 성장을 해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9년에 이제 TV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8에 출연해서 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준우승 하고 나서 이 시즌 피날레에서 마지막 회에서 우승자하고 그리고 준우승자 그리고 퀸 멤버들 네네. 또 다 같이 해가지고 퀸 위아더 챔피언스라는 걸 불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인연이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 아. 이 애덤 램버트가 퀸하고 2011년부터 공연 활동을 아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년째. 네네. 네, 이 애덤 램버트는 뭐 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메리칸 아이돌 준우승한 다음에 솔로 앨범도 여러 장 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인기 팬덤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가수고 솔로로서도요. 근데 워낙에 아메리칸 아이돌 시절부터 락 보컬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어요. 뭐 이번 퀸 공연에서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초고음, 절창 이런 거 와. 정말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프레디 머큐리는 클라이맥스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네네. 조금 토로하는 듯한 피를 토하는 예.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 애덤 램버트는 너무 무리 없이 바로바로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깨끗하게 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분들도 오히려 너무 잘 불러서 그렇군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무대 매너도 뭐 대단했고요. 네. 뭐 아쉬운 대로 프레디 머큐리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원년 멤버들이 2명 있죠. 브라이언 메이하고 드러머인 로저 테일러. 네. 두 사람이 나이가 꽤 되는데 지금 그렇죠. 굉장히 체력을 요하거든요. 공연이라는 게. 맞아요. 네. 브라이언 메이는 73세고요. 아. 로저 테일러는 71세입니다. 이야. 그래서 기자회견 때 이제 건강 비결에 대한 질문이 네네. 나왔었는데 브라이언 메이는 일단 공연 한 달 전부터 채식, 그 비건이라고 그러죠. 완벽한 네네. 채식주의자 오, 그래요? 식단을 한다고 하고요. 로저 테일러는 자기는 드럼 치는 것만으로 충분히 운동과 그 운동 건강을 되죠. 느낀다. 상체 운동이 어마어마하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딱 2명이 이제 퀸의 현재 정식 멤버입니다. 네. 베이시스트 이제 존 디커는 1997년에 음악 활동 그리고 이제 은퇴를 관뒀죠. 네,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쨌든 2분 그리고 네. 애덤 램버트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파트를 맡는 베이스 기타, 퍼커션, 건반은 이제 임시 연주자, 세션 연주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네네. 맡았고요. 사실 이번 공연의 사실상 주인공은 브라이언 메이였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무대 전후좌우주를 종횡하면서 네. 특유의 정말 폭풍 같은 기타 연주 이거 들려줬고 절대 뭐 70대인데 타협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쉬엄쉬엄 하는 게 없고 오. 머리도 그 특유의 곱슬머리 긴 뽀글뽀글뽀글, 머리 네. 숱이 굉장히 많은데 네. 숱도 거의 그대로고 색깔만 그냥 하얀색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숱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네, 야. 무대 매너는 더 격렬해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군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역시나 존 매트커인 그 네. 기타 10대 때 아버지랑 같이 손수 제작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된 레드 스페셜이라는 네네. 기타인데 그 기타 특유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기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정말 퀸 특유의 그런 그 음색 같은 것들 내줬고 로저 테일러도 아주 현란한 드럼 연주 들려주면서 특히 I'm in love with my car라는 네네. 로저 테일러가 직접 작곡하고 녹음해서 보컬도 담당했던 곡인데 이 곡도 이제 드럼 연주를 하면서 리드 보컬을 직접 또 소화를 하기도 해서 정말 전성기 때 같은 연주를 들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퀸 팬들은 정말 신나는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떤 노래들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뭐 보헤미안 랩소디 뭐 당연히 나왔을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뭐 프레디 머큐리 사망 전에 마지막 앨범이었던 91년도 이누엔도에 네네. 실린 이누엔도라는 곡 이게 흐르는 가운데 이제 거대한 왕관의 영상이 막 올라가면서 멤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때부터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공연장. 첫 곡으로 이제 Now I'm Here라는 곡 선언적인 곡이죠. 여기 있어라는 곡 연주를 하고 네네. 또 Seven Seas of Rye, Keep Yourself Alive, 또 Hammer to Fall, Killer Queen, Don't Stop Me Now, Somebody to Love까지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우와. 전반부에 정말 말 그대로 Don't Stop Me Now, 멈출 수 없는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곡으로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그 뒤에도 계속 뭐 Bicycle Race라든지 Another One by Stardust, I Want It All,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또 Under Pressure, I Want to Break Free 이런 대표곡들을 정말 거의 다 쏟아냈다고 봐도 될 것 근데 같고 방금 전에 언더프레셔 말씀하시니까 네. 마음이 좀 아파요. 데이비드 데이비드 보이 보이가 생각이 없어서. 나갔고. 그러니까요.
이런 곡들 2시간여 동안 28곡을 쏟아냈으니까 28곡. 와. 네, 정말 듣고 싶은 곡들은 거의 다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쉼없이 달렸네요, 진짜.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공연 특히나 프레디 머큐리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프레디 머큐리랑 같이 하는 듯한 뭐 이런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처럼 프레디 머큐리가 네. 나타났는데 공연 중반에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혼자 중앙 돌출 무대로 나와서 통기타를 치면서 직접 이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불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곡이죠. 정말 한 2절까지 부르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영상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연출을 마치 브라이언 메이 옆에 프레디 머큐리가 싹 유령처럼 나타난 것처럼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에 그 브라이언 메이 라이브 영상하고 실시간 네네. 영상하고 그 생전 영상이죠. 프레디 머큐리 생전 영상을 화면 속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오. 절묘하게 둘이서 서로 손짓으로 교감하는 그런 연출도 했고요. 아, 그래서 뭐 사실 지금까지 이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명곡들을 했음에도 그 순간에 정말 가장 큰 화로가 쏟아졌고 그렇겠죠. 예, 눈시울이 붉어진 그런 네. 관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앙코르 때 네. 또 한 번 프레디 머큐리 생전 영상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에어 아, 네. 이거 있죠. 그래서 정말 라이브 에이드를 재현을 했습니다. 관객들이 다 따라하면서 야, 그리고 이제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프레디 머큐리가 나온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영화 하일랜드에 실렸던 아주 정말 애절하다 못해 처절한 곡입니다. Who Wants to Live Forever라는 곡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 기타 솔로까지 이어진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앙코르는 다들 예상했듯이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로 피날레를 그럼 맺었습니다. 정말 피날레 곡이에요, 그 곡은. 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예전에 사실 나탈리 콜이 아버지였던 네킨 콜하고 같이 네. 이렇게 듀엣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갖고서는 맞아요. 그게 약간 유행처럼 막 이제는 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인이 네. 된 사람들하고도 영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통해 갖고 듀엣을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그 91년도에 네. 나왔던 Unforgettable이라는 네, 곡. 네.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자 오늘 그러면은 퀸의 노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퀸의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떤 많기 곡을 때문에. 준비하셨는지. 네, 뭐 보헤미안 랩소디부터 뭐 네.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네. 영화 하일랜드에 실렸던 퀸의 숨은 명곡입니다. Who Wants to Live Forever라는 곡 준비를 했고요. 이 곡에서는 브라이언 메이가 노래를 시작해서 프레디 머큐리가 받아서 정말 절정으로 향하고 또 영국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까지 가세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머큐리가 에이즈 진단을 받은 게 1987년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발표가 된 곡이라서 본인의 운명을 잘 모르고 불렀던 곡인데 그러게요. 사실 이 곡 자체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달콤함이라고는 정말 짧은 순간만 허락했지만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를 떠나야 하지만 어차피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이다. 그러니까 그 누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나. 그 누가 영원을 기다리는가라고 노래하는 그런 곡이고 이 영화 하일랜더는 이제 보신 분들은 저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예. 봤죠. 보신 분들은 최소 40대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1986년 영화고요. 예. 크리스토퍼 램버트. 람베르트. 예. 심지어 이분도 램버트예요. 맞아요. 직접 친적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이안 레인하고 결혼했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별걸로 기억하네. 이분이 이제 하일랜더 네. 말 그대로 불사신으로 출연을 하는데 그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 헤더라는 여자 주인공이 네. 있는데 헤더가 이 크리스토퍼 램버트는 불사신이기 때문에 젊은 모습 네네. 그대로인데 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헤더가 죽어가는 할머니 연인을 그 품에 안고 막 부르는, 눈물을 네. 토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퀸의 이 곡이 흐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상징적인 곡인데요. 네. 네, 어쨌든 그 영화 장면을 브라이언 메이가 차 뒷좌석에 앉아서 그 여주인공 죽는 장면을 보면서 20분 만에 완성한 곡이라는데 그런 거 치고는 정말 뛰어난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미윤 기자의 추천곡 Who Wants to Live Forever 띄워드리고요.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임희윤 기자와 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셨을 텐데요. 내일부터는 먹구름이 또 몰려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수치도 오늘보다 높다고 하니까 마스크, 외투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곡 퀸의 Who Wants to Live Forever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